대한민국의 이슈, 서울의 뉴스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의 TV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 계십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8월 역시나 무더웠던 대한민국의 여름. 이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는 촛불로 더욱 뜨겁게 타올랐는데요. 자, 이유가 있었죠. 한국과 일본의 역사, 정치,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 되면서 관계 회복의 열쇠는 더욱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발단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딱 집어 반도체 소재 3개를 타겟팅하더니 급기야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당시 발표 당시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막 좀 솔직히 살이 떨리던데. 근데 뭐 사실 네.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산업이 일본에 비해 가지고 우위를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본에서는 한국 산업에 대해 가지고 뭐라도 규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품목도 미리 좀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타격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다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다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뭐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분노는 있었지만 정부가 또 오후에 발표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응책을 보면 우리 정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번 계기를 기회 삼아서 소재 부품, 뭐 장비 분야에 우리나라 어떤 국산화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도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뭐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일본의 입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호한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 자체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 사안을 대응하는 어떤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일 관계 악화 완화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점검해보고 또 국내 상황과 서울시의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형성해 왔는데요.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전방위로 확산된 반일 감정과 수출 규제 여파를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지목한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은 지난해 내려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8월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합니다. 일본의 조치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을 쓰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이어졌는데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호적인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8월 12일에는 한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전면전 양상을 띠며 기로에 선 한일 관계, 역사, 정치, 경제를 넘어 양국이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알아봅니다. 현재 반일 집회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일련의 흐름은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8월 2일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과 부품, 전략 물자 등을 해외로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절차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백색 국가로 불렀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26개국이 된 거죠. 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강제징용 판결 그거와 관련된 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지난해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일본의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조금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일본을 뒤쫓아서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특히나 세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분야라든가 첨단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세계 1위 기업 이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본 내에 가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정을 보게 되면 이 아베 총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 군대를 자기들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헌법으로 개정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어떤 일련의 국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북한 이외의 어떤 이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반향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참의원 선거였던 7월 22일 이전 선거에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뭐 거의 이제 물론 아까 전에 경제 부분도 잠깐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 내부 정치 단련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사실 이게 자해공갈 수준이잖아요. 자기가 다치면서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까 언급되었던 것처럼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일본이 과거에 우세했던 영역을 저희가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잠식이 아니라 애초에 일본 업체들은 퇴출이 되어버렸죠 시장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 내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그 과거에 보면 일본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강력하게 인수 후보로 이제 한국의 하이닉스가 거론이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벽을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의 인수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자존심과 좀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베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민족주의적 전체주의적 결합을 국내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그 의도를 비판하는 건 하나의 영역이고 그렇다면 그 의도에 맞서가지고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정비영 최고위원이 정부의 자작극 어떻게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발언이 있었죠. 근데 그 발언이 기반이 되었던 그 공로명 외교부 장관과의 그 중앙일보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공로명 외교부 장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던 게 작년 11월에 이제 그 판결이 난 이후에 정부 측에서 이낙연 총리가 외교 원로들에게 한 20분 정도의 외교 원로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안을 그때 한번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공로명 장관께도 물어보고 그럼 그때 물었을 때 외교 원로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공로명 장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속하게 대화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부가 상당히 그 당시 이후에 이제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G20 회의 직전까지도 그 대응 자체가 무엇이었는지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20 직전에 6월 19일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부의 조정안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의 대응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의 피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저희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그 공개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실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삼권 분립에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표면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대화로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11월 판결 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뭐 일본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외교 채널뿐만 아니라 기업을 통한 외교 채널도 열어두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3.1절 메시지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톤다운해서 굉장히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절제했고 또 그다음에 매번 했던 연례 훈련이라고 하는 독도 훈련도 상반기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연기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백색 국가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되어서 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거의 왕따가 되다시피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무엇인가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전달을 해달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북한에 전달을 하고 또 전달받은 내용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메시지를, 아니 북한의 메시지를 일본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외교적 채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아예 그것을 닫고 외교적으로 대화를 이걸 통해서 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팩트인 것이지, 우리가 외교로 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로 풀지 않으려고 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산업적인 피해를 제가 아까 간과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이, 대부분의 기업들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언급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정보력으로 이걸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맞닥뜨린 최전선의 기업들이 보이는 대응은 본인들이 정보를 지금 이렇게 취득했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외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수 있겠지만은, 일본이 과연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반신반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제적인 반응 안 했겠지만은, 그래도 정부는 예를 들어 국정원 같은 경우에 이 정부에서 광고했던 것이 해외 정보 위주로 이제 산업 정보 위주로 개편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직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기업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타격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예를 들어 그런 것보다는 초기에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제 유명세를 위해 가지고 이제 좀 감정적인 발언들, 의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흡수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의병을 요청한다라는 모양새로 비춰지게 된 것도 굉장히 대응 전략에서 미스가 있었다 저는 봅니다. 이제 지금 외교부의 문서가 좀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어떤 경제적인 보복 조치나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외교부의 예측이 이미 2015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일본에서 어떤 무엇인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나와 있었지만,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조금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게 폭발하는 것을 그냥 억제하고 눌러두는 방향으로 밖에 가질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 정부가 이 정도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대기업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장의 어떤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그냥 일본과의 관계가 막연하게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런 어떤 굉장히 뭔가 기습적인 그런 어떤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제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기에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내긴 어려울지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산업의 긍정적인 산업 구조 변화의 어떤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일본의 정치적 내부 결속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냐, 이게 판단에 따라서 대단히 이제 전략적으로 수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 대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핵심적인 사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 일지를 좀 살펴보면요. 7월 1일에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을 딱 집어가지고 수출 규제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딱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정부가 입장 발표를 쭉 하다가 한 달 뒤인 이제 8월 2일에 결국에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를 합니다. 8월 12일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한국판 화이트리스트 배제죠. 일본을 기존에 이제 가 지역에서 가 2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그 정부의 100개 전략 소재 부품 국산화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100대 핵심 품목이 단기 1년 20개, 장기 5년 80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R&D 예산은 올해 예산을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원래는 정부 사업이 300억 이상 되게 되면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예타를 이제 면제하겠다는 거고요. 내년에 R&D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한 7조 원 규모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골자는 5년 안에 이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산화율을 보게 되면요, 뭐 반도체나 여러 자동차 산업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45%에서 한 60%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불가피하게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할 곳이 없거나 아니면 양산과 관련되어서 조금만 더 테스트를 진행하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하고 양산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연계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어떤 개발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산업 육성 정책을 지금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R&D 자체가 조금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부 세금이 성과를 평가해야지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 성과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예타 면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뭐 뭔가 이제 국가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5년, 10년 투자해야 될 그런 분야도 좀 발굴을 해서 단기 성과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 성과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어떤 예산 투입도 저희는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국가 경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볍게 일본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그러니까 비교 정치학 배우면 가장 먼저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대체 전후의 한국은 어떻게 중남미의 국가들이나 이런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경제를 추월하고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를 제 대학교 때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걸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뭐였냐면은 남미의 경제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수입 대체입니다. 그 나라의 독재 국가들이 수립되고 각가지 규제가 생기니까 임포트 서브스티튜션이라 해서 모든 물건 우리가 생산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부터 자동차까지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품질이 열악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품목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 안 됐던 거죠. 문어발식으로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지도자들이 판단해서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도 뭐 조선이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90년대 와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집중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우수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 부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아까 언급된 것처럼 뭐 에칭가스나 이런 것들 솔직히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품목 3가지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3가지가 다 하겠느냐. 아까 말했듯이 R&D 자금을 투입하고 해야 될 영역이 수백 가지가 될 것이다. 지금 비슷한 일례로 지금 그 해외와의 교역이 막혀버린 북한이 보통 선택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북한이 우리는 굉장히 조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핸드폰도 만들고 북한 가면 배들도 자기들이 만들고 다 하는데 어느 하나 어디 팔아먹을 수 없는 제품들이에요. 자기들만 내부에서 좀 만들 그런 제품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정부의 대응 조처 중에서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제가 뭐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일본에게 무역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에칭가스를 다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일본에게 우리도 만약 당신들이 그렇게 나오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행동의 움직임으로써 그들이 이것은 강력한 규제가 되지 못하겠구나 정도의 그런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지 진짜 다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남미 경제에 꼴 납니다 나중에 가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 야당의 비판이 어떻게 국산화가 되느냐, 뭐 경쟁력 있는 분야만 육성해야지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투자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정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조금 이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부품 소재 장비 분야를 개발해가지고 국산화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미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가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육성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나라에만 팔겠습니까? 또 이게 경쟁력 갖추면 또 세계의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 이 국산화 자체가 굉장히 산업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분야,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단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R&D 투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관련된 연계도 좀 해주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수입 대체의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약에 본인들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이익이 여기서 많이 남을 것 같다. 두 가지가 성취되면요. 아무리 작은 물품이면 수직 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변속기 개발하는 자회사도 있고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을 하는 것이고 하이닉스 같은 업체도 전부 다 수직 계열화를 합니다. 그런데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것의 어쨌든 사업 가능성과 두 번째로 공급 안정성이 동시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외교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선택하기에는 그 자체로도 비용 부담과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게 정부가요.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이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계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단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600여 개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체 조달률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국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육성해가지고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뭐 다른 어떤 뭐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는 자체 조달률이 45%,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6% 이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을 하기가 조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가지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양산까지도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안정적인 어떤 공급망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소재와 부품 분야 이런 분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또 갖출 수 있게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 분야가 굉장히 약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정밀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인력,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5년, 10년 뒤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게 왜 좋냐라고 하면 후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냐 산업, 조선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인류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훨씬 더 우리 산업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될까요? 한계가 될까요? 저는요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하지만은 수직 계열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두 가지가 성립된다면은 그러니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익성이 충분히 담보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정부 지원금 안 넣어도 합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투자를 늦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위라는 것도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정부의 대응책이 국산화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막 그 책상에서 연구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겠다라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특허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하나이고요. 국산화를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고 해외에 있는 특허를 사들인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국산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개발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의 좀 근거 없는 비판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국산화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키우고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사오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다양하게 좀 해석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김동욱 변호사가 말한 어쨌든 해외 기업이나 아니면 기술을 사올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아까 말했듯이 기업 차원에서 당연히 M&A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어떤 뭐 반대 의견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다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이제 박영선 장관이잖아요. 박영선 장관이 초기에 여기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 최태원 회장과 설전을 벌였죠. 이거 10년, 20년 전부터 SK가 미리 개발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이닉스 인수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 인식이 그만큼 선진화돼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야당에서도 불안감이 덜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수입 대체 전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가볍게 이렇게 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임자 이미 해봤어? 뭐 이런 거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게 말처럼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산업 후방 분야에 있는 대기업
그리고 또 정부가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여부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코트라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말을 한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장관으로서 중국부처 장관으로서 답답함을 좀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 지적하신 대로 이준석 최고위원 잘 지적한 대로 SK 뭐 최태원 회장이나 대기업도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산업구조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조금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업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할 일들 합니다. 대기업이 그 당시에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 발명자의 제품을 사용 안 했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무슨 횡포로 이렇게 몰기 시작하는 횡포도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사실은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상당히 많았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정말 될 만한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버리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거를 단기간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횡포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 그런데 때문에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일본 걸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간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자, 그 뭐 지금까지 이제 기업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소재 장비 분야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에 저희가 뒤떨어지는 게 결국엔 또 기초과학 분야가 저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응책, 정부의 대응책에 여기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일본을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똑같이 배제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느낌이 약간 다르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김남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는 소재나 아니면 중간재보다는 우리는 최종재를 만들어내는 그 양산 기술에 장점이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게 동네로 그냥 쳤을 때 하나의 동네로 쳤을 때 정육점과 돈가스집이 이렇게 치면은 정육점이 고기를 안 팔겠다 선언하면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돈가스집이 갑자기 우리 돈가스 안 팔겠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 구조상 우리가 당연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조치는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상의 아니면 통상상의 모든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쪽이 우리한테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하면은 우리도 파기해야 됩니다. 그 틀에서는 오는 거지만은 반대로 이 조치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만큼 그들에게도 위협적일 거냐 있어가지고는 돈가스집이 돈가스 안 판다 그래가지고 정육점이 뭐 당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도체를 좀 돈가스에 비유하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묘수를 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본에서 한 그런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상응 조치 차원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명분을 좀 잃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상응 조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규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입 제도 이 고시를 조금 효율적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그런 어떤 개편안을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했지만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닌 것처럼 실리를 좀 추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심사 기간을 한 15일 정도 늘리고 필요한 서류를 조금 더 추가하는 등의 좀 까다롭게 절차를 까다롭게 좀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실질적인 어떤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또 않다라고 보입니다. 산업 구조적인 어떤 측면에서 일본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치가 가능한 어떤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제적인 타격은 오히려 많지는 않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관광 분야가 굉장히 미치는 타격이 크다라고 봅니다. 우리 뭐 1년에 뭐 한 750만 명 정도가 일본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오사카, 도쿄 이런 어떤 주요 도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방 소도시로도 굉장히 많이 가고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에 지금 엄청나게 급감을 해가지고 항공 노선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수출입 고시를 바꿔가지고 일본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타격보다 관광을 우리 국민들이 안 가가지고 일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히 크고 또 이런 것은 표심으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일 갈등과 함께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불매 운동은 여느 때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잠깐 준비된 영상 보시죠.
定の影響が売り上げに出てい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全く影響がないということは当然ないですね。過度に政治の情勢に振り回されることなく、これも粛々と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その影響は長くは続か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자,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시민들의 이제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무슨 주도적으로 막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맥주는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혹시 각자 패널들 뭐 요즘 하고 있는 불매 운동이라든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우선은 국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매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일본 제품을 쓰지 않고 있었고요. 뭐 일본 원래 실제 이번 뭐 여행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은 아닌데 여름 휴가 때 그 제가 일본 여행을 조금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그걸 좀 취소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처음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일본의 경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하는 대로 하고 우리도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좀 시작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참여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좀 꺼려진다든가 이런 저는 것들? 뭐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차피 뭐 일본 제품이라는 것에 그 규정 자체가 명확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업체, 일본 브랜드냐, 아니면 일본의 자본의 지분이 들어간 업체냐, 아니면 일본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자 개념이 다를 텐데 아직까지도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뭐 민간에서 보니까 통일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말했던 것처럼 지분이 일본 지분이 들어간 곳이라고 한다면은 뭐 유통업체도 보면 일본 자본 들어온 것도 있고 방송사도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 일본 자본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방송 안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문화에 대한 배척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했던 이제 뭐 일식집이라든지 아니면 돈가스도 안 먹어야 되는 것인가? 뭐 저는 이런 모호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귀결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전에도 사실은 이런 불매 운동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전의 불매 운동과 현재 불매 운동은 뭐가 다르다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국가 상대로 하는 불매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브랜드를 상대로 하는 불매 운동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 상대라는 것이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호함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 중국에서도 이제 반미 시위 비슷한 걸 하면서 KFC를 안 먹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 모호성을 띠게 되고 흐지부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초기의 동력으로서 불매운동이 가지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지만은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일본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서영우청장, 중구청장 관련해서 있었던 일본인 상대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타격을 주는 것이 맞느냐, 첫째. 두 번째는 보면 이번에 보면 정부에서 일본에 취향하던 저가 항공사들이나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좀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니까 한국공항공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좀 낮춰주고 다른 나라로 노선을 돌릴 수 있게 지원을 이제 사실상 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일본 불매 운동을 인해 가지고 우리 세금이 또 투입돼 가지고 사실상 그 운동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 규모에 예를 들어 많이 잡아서 한 0.1% 정도의 타격을 줬다고 하면요. 그게 일본 대중이 느끼는 수치가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관광객들이 안 가가지고 초토화된 곳들이 뭐 후쿠오카라든지 아니면은 스시마 같은 아주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일 텐데 그곳들의 인구에게는 굉장한 타격이겠지만은 일본 전반적으로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드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한국에 대한 불매 운동을 그때 중국인들이 진행했을 때 관광업에 종사하시고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계가 위협되는 그런 위협이었지만은 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또 이렇게 경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과 실제 힘들어지는 사람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타겟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불매 운동도 타겟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불매 운동이 현명해졌다.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는 건데
굉장히 현명해졌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과거의 일본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을 보게 되면요, 이 독도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거기에 대한 일본의 굉장히 적반하장 이런 어떤 태도로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사그라들게 되면 불매 운동도 함께 그런 어떤 사그라드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직면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과 좀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클로에서 처음에 유니클로 경영진 일부가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랬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초기에 유니클로 뭐 매출이 한 10% 20%밖에 타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카드 매출로 봤을 때에는 70%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7월 초기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참여하겠다는 사람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 그 다음에 8월 초 중순을 지난 이 국면에서 국민들의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본에 대한 어떤 불매운동과 조금은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이고요. 또 저는 이게 국민들의 어떤 이게 자발적이고 현명해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난을 하거나 뭐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간에 자제를 하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일본에 가는 사람이나 일본 제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자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성숙된 어떤 그 시민운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 일본 제품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만들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걸 불매운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제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제품을 써보라고 하는 대체품까지 제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정말 본질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매운동의 부작용도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 준비된 인터뷰 잠깐 보시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사요. 뭐라고 하세요? 인체불문 안 한다고 사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고 다안 사요. 근데 우리가 물건들이 지금 안 사죠. 원래는 일본 제품들이 좀 많아지죠. 안 하는데 우리가 일절 이제 갖고는 사는 안 갖고 안 사고 안 팔는데 돈 들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제가 그러면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다 돌아서도 아예 찾지가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거의 뭐 그냥 안 되겠다시피 해요. 불매운동의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좀 직격탄을 맞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해법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그리고 하나의 국민들의 이제 대응으로서 이제 불매운동을 생각하지만 일부 직종이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심대한 타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사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서 만약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다고 본다면은 아마 관광객이나 이런 수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서울의 예를 들어 홍대나 아니면 이런 일본인들이 자주 가는 상권 같은 경우에 또다시 흔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교역이 이렇게 활성화된 상황 속에서는 절대 그 경제적인 분쟁이라는 것은 한쪽에만 타격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일본 관광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갈 때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쓰고 온다 이렇게 그냥 잡아치면요. 그 안에서 일본에서 뭐 숙박비나 아니면 음식으로 쓰는 돈도 있겠지만은 한국 여행사에 지불하는 마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그 항공사에 지불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 일본에 쓰는 돈 100만 원이 다 일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거를 경제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까지 확전시키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전쟁하면 양국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는 루즈루즈 게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그 자발적인 그 국민들의 불매 운동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 사격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일본에 돈 쓴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고스란히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야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분들은
뾰족한 어떤 대책을 찾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점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의 이제 자발적인 불매 운동의 흐름을 타고 또 자치구나 공공기관의 일본 규탄 움직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 이분은 나중에 정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단골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또 나오십니다. 스튜디오에 꼭 한번 모셨으면 하는데요. 서영호 중구청장의 SNS 글이 화제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건 당시 이제 지난 8월 5일에 노제펜 1,100개를 배너기를 설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원래는 다음 날 6일에 이제 밤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뜨거워지니까 오전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대한문 일대 이제 설치를 시작하니까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SNS가 굉장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뭐 반대 민원이 도배가 되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서영호 구청장이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지금은 경제 임진왜란, 의병과 광군을 구분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하다가 너무 열기가 뜨거워지고 청와대 게시글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배너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까지 했는데 저기서 이제 상황 종료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저 핫하게 붙으려다 쿨하게 끝낸다. 저 글은 지인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글인데 처음에 사과했던 거랑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련의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어떤 비판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영호 구청장은 우리 구청도 중구청도 무엇인가 이 국면 속에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노압에 배너기를 좀 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반한 감정이나 반일 감정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정부 간의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미봉책으로 뭔가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도 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국민들이 또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일본으로 찾아오는 그냥 선한 국민들 또 우리가 또 일본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아베 정부의 어떤 이런 경제 보복 조치와 합쳐서 혼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라고 하는 이 문구를 국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명한 국민들이 이런 어떤 중구청의 변화를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구청에서 또 하나 잘못했던 것은 이게 명동에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줘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타격 준다 이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막 주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정부가 배경이 되는 것처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배너기가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또 특파원이 보도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거 봐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일본 특파원을 상대로 이 간담회를 했는데 또 거기에서 나온 질문이 또 저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자율적인 어떤 그런 조치로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그 특파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저 질문하니까 우리는 다 민간에서 한다 그랬는데 저건 뭐냐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영호 구청장이 본인이 중구청장으로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정을 보라는 것이 이제 중구청장으로서의 범위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구청장에도 외교와 국방에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분야예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 거기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분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은 굉장히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외교와 군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지사가 그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 연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요, 그럼 강하게 제지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특히 구청장이 지금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께서 컨트롤 타워로 주도하는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지자체까지 뭐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선제적으로 뭔가 나서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아까 말했던 원보이스라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사항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배너기를 달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사실 또 들어가 보면 지원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어떤 일식집이 안 됐으면 그게 불멍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맛이 없어서인지가 판단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초기에 제가 봤을 땐 정치인들 중에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좀 이제 요구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나. 그것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에 나왔을 때 청와대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정부 여당의 센 강경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이 온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여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받아가지고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오히려 그게 필요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최소한 무책임하게 여당 정치인이 의병 발언을 처음에 하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 저는 뭐 죽창은 좀 뭐 평가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고 의병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우리 역사 속의 아픈 기억들. 관군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관군이 처절하게 깨지니까 의병들이 나서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정치적 갈등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이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좀 들어봤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정부가 꼭 좀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전략이다, 정책이다 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 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기조를 이제 온건 기조를 바꾸신 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 안에서 특히 이제 결국에는 초기에 삼권 분립을 어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아무도 삼권 분립을 어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은 우리 국내에서의 그런 어떤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고 다만 그 위에 이제 국제적 조약이나 협약으로서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적용에 있어가지고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종적인 해법을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 떠드는 좀 정치인들은 좀 멀리하시라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딱 집어서 뭐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그 소재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니까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다각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또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과거의 정부 지원책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위기를 기회 삼아서 과거의 정책과 달라야 될 점은 무엇인지 과거의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단기적 어떤 성과에 그치거나 아니면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지원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육성책을 이번에 조금 더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일본 불매 운동이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 것이가 이 불매 운동으로 통해 가지고 또 일정 부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국면을 슬기롭게 또 전환하는 그 시기를 정부나 청와대에서 마련을 해주는 것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에 이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아베 일본 총리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주신다면? 역사 속에 수많았던 제국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의 말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베, 너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권을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다. 안 된다. 나쁜 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게 편집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삐 처리 만약 들어주셨다면 일본 그 아베 총리께서는 저희 화끈한 시사 토크에 출연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리 내드리겠습니다. 자, 단재 신초 선생의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에는 뼈아픈 일제강점기도 있지만 국민 분열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국제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 대화, 평화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끈한 시사토크 이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